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오늘은 옛날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6년 동아일보 5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요계 빅2 신승훈 김건모 5월 전쟁. 새 음반 나오자마자 주문량 각각 100만 장. 요즘은 음반 판매량 경쟁을 주제로 내거는 기사가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음반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90년대에만 해도 한 가수의 인기를 논할 때는 방송사 차트와 음반 판매고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음원 차트와 예능 출연 횟수 정도일까요?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승훈과 김건모는 현재 예약 주문량이 각각 10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솔리드와 REF가 이들보다 앞서 발표한 신곡으로 각각 60만 장을 판매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어 신김 투톱전은 한층 흥미를 돋우고 있다. 예약 주문이 100만 장이고요. 상대적으로 신인이었던 솔리드와 REF가 60만 장씩을 팔았다는 건데 100만 장 파는 게 예산일이었다는 90년대 한국 음악산업의 신화가 이 기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요즘은 충성도 높은 아이돌 팬들 아니면 음반을 거의 사질 않습니다. 단가가 높은 음반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주로 아이돌 기획사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와 자본들이 몰리는 것이고요. 음악계의 흐름이라는 것도 참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신승훈과 라이벌 경쟁을 벌였던 김건모의 그 당시 타이틀곡 스피드 들어보겠습니다. 널 처음 본 순간 느꼈어. 널 이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미칠 것 같아. 이런 맘 처음이야.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시간 좀 내달라고 말을 걸어볼까. 아니야 그건 너무 평범해. 그렇게 죽지만은 않을 거야. 놓칠 수 없어. 저질러 보는 거야. 그만 나도 차로 존재할 수 없는 얘기. 이런 마음 이런 내 사랑 날 받아줄 순 없겠니. 제발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겁이 없는 시선이 날 자꾸 슬프게 해. 사랑은 표현이 안 되지. 예상이 빗나가기 싫을 수밖에. 언젠간 내 마음을 알겠지.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돼. 멈출 수 없어. 달려가 보는 거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주제개혁 끝장토론. 지금 일주일도 채 안 지났는데요. 푸드트럭의 영업 합법화 진행 속도는 가히 LTE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친다고 하고요. 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손본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 신고와 세금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관련 부처들도 후속 조치를 또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관련 업체 사장이 대통령 앞에서 규제를 풀어달라 했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이신 전영평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끝장토론 끝나고 나서 푸드트럭과 관련된 부처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간단히 말하면은, 네. 이거는 특정 사업자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 예.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심이 너무 이제 욕망이 많으신데 그에 네. 집착한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규제 개혁으로 푸신 게 아니라 네. 민원 이벤트로 푸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규제 개혁이라는 거는 관련 업종 전체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거나 소비자의 효용과 삶의 질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푸드트럭을 단기간에 허용하겠다 예. 하는 정책은 해당 업종하고 행정기관의 지금 혼란과 갈등이 굉장히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규제 개혁은 신중하게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동하면서 트럭을 개조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되는 과정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교수님께서는 이걸 좀 섣부른 이벤트일 수 있다라고 보셨거든요. 어떤 그렇죠.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오늘 벌써 대구 지역에서는 네. 신문에 벌써 보도가 됐는데 영세 노점상들이 예. 자신들도 식당 영업하게 해달라. 또 네. 임대료라든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요식업자들이 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불만을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네. 한 구청 공무원이 말하듯이 푸드트럭이 난립하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서 그 일대의 교통이 혼란이 가중화될 것이다. 만약 트럭이 아닌 리어카 행상만 단속한다면 그 불만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네. 기초 질서가 붕괴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예. 이 외에도요. 거기서 파는 식품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불량식품, 위생관리 문제 있잖아요. 그건 네. 대통령의 4대 안전에도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오늘 보니까 화물차를 개조해도 된다고 그래요. 네. 화물차들이 1급 발암물질인 디젤가스를 하고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그건데 그럼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나오면 시민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이며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 정해지지 그다음에 않았죠. 예. 푸드트럭과 영세 노점 식당이 난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가뜩이나 불황 중에 있는 요식업계가 이거를 공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의 난립을 방지 대책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등록제로 할 것인가, 신고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정 허용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푸드트럭을 규제 완화해서 한 가지를 이게 지금 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네. 하면 이것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불량식품, 식품 안전 규제도 해야 될 거고, 등록제도 할 거고, 신고제도 해야 될 거고, 그죠? 네. 이럴 경우에 규제 비용과 불공정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네. 지금 정상을 비정상화를 시키는 이런 이상한 이벤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도 네, 같아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죠. 예. 환경부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보면 이게 트럭 시동을 켜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전기를 써야 되고 네. 조리를 해야 되고 하고 또 거기서 한국 음식은 또 굉장히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삶의 질이라든가 위생 문제, 환경 문제가 아주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예. 그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그 일자리라든가 그 무슨 그 트럭을 갖다가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거로 간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하나만 보고 그죠? 다른 건 못 보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영업 장소를 뭐 유원지나 놀이공원에 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 그 말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왜냐면 예. 푸드 트럭 자체가 고객을 찾아서 신속하게 움직인 모바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지금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 요식업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거고, 네. 단속 공무원과 푸드 트럭 운영자 간에 갈등이 불보듯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소형 트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가면 전부 음식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트럭에서. 지금 그게 그죠? 불법이니까 합법화해달라는 네. 거였죠. 예. 포장마차도 있고요, 지금. 네. 포장마차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유원지나 놀이공원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네.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네. 사실 유원지라든가 놀이공원은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고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마피아나 조폭의 선호산업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마피아요. 예. 왜냐면 이게 조폭들이, 그죠? 네. 좋은 목들 장악하고, 뭐 이런 거요? 이게 예.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네. 그죠? 그 트럭을, 그죠?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못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순 없죠. 예. 만약에 그러면 개인 택시에 그잖아요. 옛날에 권리금 붙듯이 네. 그렇게 붙을 거고 작게 만들면 그죠? 무한정 허용하면 진짜 무한대로 저도 만들고 싶어요 이거. 교수님. 커피를 팔고 싶다가. 네.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심각성이 좀 많이 간과가 된 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조급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예전에 그 노량진의 집밥, 그러니까 컵밥을 네, 파는 그것을 단속을 했다가 지금 또 무마가 되면서 또 유야무야 돼서 가격을 약간 네. 높이는 형태로 다시 또 노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뭐 갈등이 마무리된 건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노점을 하시는 분들, 트럭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노점, 리아카로 하시는 분, 또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서로가 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식당이 100개가 창업하면 그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잘 되고 네. 10개 정도가 살아남고 90개 정도가 망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경쟁이 심한 분야가 식당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영세 노점상도 있고 지금 뭐 불법 트럭도 있는데 거기 푸드 트럭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예. 식당 같이 경쟁이 심한 이런 영역에서 그죠? 또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공매라는 건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네. 대통령 앞에서 민원해서 자기 한번 사업 해보겠다는 사람, 기업형으로 푸드트럭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푸드트럭 창업 사업가, 그죠? 네. 그다음에 트럭 대조자, 생산자, 그죠? 이런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임대료 내고 영업하는 요식업자예요. 네. 가져가서 사람이 하루에 4끼, 5끼 먹지 않잖아요. 3끼 먹는 예. 건데 네. 앞에서 사 먹으면 뒤에서 못 사 먹는 겁니다. 앞에서 싸구려 커피 사 먹으면 그죠? 뒤에서 커피 안 될 거고 그럼 그 사람들 불만이 예. 하늘 찔릴 거고요. 네, 교수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뭐 이 각국의 각종 요리들이 푸드트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 많이 보고 그게 이제 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등록을 하고 예.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열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후진국이라서 후진국이요? 예, 후진국은 조금 과도하신. 저는 네. 기초질서에서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질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나오죠. 네. 그다음에 영세 노점상 나오죠. 예.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어려우시니까 다들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밤만 되면 길거리 다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정상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지금 양성화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양성화해서 푸드트럭 사업자로 바꿔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묵인하는 겁니다. 그죠? 도로를 장악하든 인도를 장악하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푸드트럭까지 만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 노점상들이 걱정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앞으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네. 도중에 제가 말을 끊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환경 생각하고 교통 혼잡 생각하고 이럴 겨를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시작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악의 무리로 다 그 몰아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계권도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 푸드트럭하고 부닥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초 질서가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도로를 점거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대체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세금도 어떻게 낼지도 모르고 현금으로 주로 영업할 텐데 그죠? 네. 현금으로 영업할 거 아닙니까? 카드는 안. 그렇게 되면은 소득도 안 잡힐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뒤 엉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이게 레드 오션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 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사람 먹는 사람이 일정한데 그죠? 이제 트럭이나든가 이 포장마차 들이대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되는 규제 개혁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규제는 개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데요. 그 바람직한 규제 개혁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를 좀 짚어주세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CEO 300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성장 원인이 65%가 내수가 침체돼서 그렇다는 거고 예. 규제가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은 6.5%예요. 1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수 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CEO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놓고 지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체감도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벤트적으로 민원 해결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덜란드하고 독일의 표준 비용 모델인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이 2005년에 도입해서 성공의 규제 개혁 방식인데요. 주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서 네. 그죠?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건데 예컨대 관광업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업소가 신고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관공서나 이런 데. 이거를 10개 정도 단계로 나눠서 표준화시켜서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화폐화시켜요. 네. 그다음에 그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겁니다. 떨어내는 겁니다. 떨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떨어낸 만큼 비용이 절감되겠지, 현금가로. 네. 그래서 메르켈은 단기간에 4년 만에 7조 원 정도를 아끼면서 독일의 중소기업이 지금과 같은 있잖아요. 네. 활력을 찾게 됐는데 이게 진짜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은 대상이 넓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 네. 그죠? 특정 사업가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네. 이렇게 약간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자꾸 창출하게 하는 거, 이거는 경기 활성화지 규제 네. 개혁과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제 개혁을 네. 얘기를 하셨고, 메르켈이 도입했다는 그런 규제 개혁 방식은 정말 벤치마킹해도 좋을 대상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규제 감사합니다.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영평 교수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신용카드 결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결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짜리 유료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며 전체 카드 고객 중 70% 정도가 이를 선택해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카드사들은 전면 무료화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카드사가 결제 내역 한 건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는데 10원가량이 쓰인다고 합니다. 당국은 카드 결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의무화하며 비용은 회원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포인트도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이끄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동반위는 현재 34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요. 현재 조정 협의 중인 품목은 떡, 유기계면 활성제, 박역지, 인도 대리석 등의 제조업 품목과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 소매업, 전세버스, 복권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입니다. 또한 올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4달 중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열린 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4%의 구직자는 찬성 의견을, 38.4%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구직자가 열린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마다 채용 방식이 달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불합격의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해지기 때문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서의 의견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에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현상이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거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금리 하는데 과연 이 저금리 시대에 경제 주체인 특히 개인의 자산의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2013년의 자금 순환이었어요. 예. 자금 순환. 말만 들으면은 그냥 피처럼 이렇게 자금이 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떤 거죠,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네.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사용이 안 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금 순환 통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 자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하나 표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기업이 있고 금융회사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는데 이런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네. 이런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 그러면은 돈이 잘 돌고 있다, 뭐 덜 돌고 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네. 네, 돈이 뭐 기업이 얼마나 쓰는지, 네. 가게가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 이런 통계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벌기는 기업들이 많이 버는데 투자를 안 하고 다 갖고만 있다. 그래서 보유 현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여기서 엿볼 수 있나요? 예, 그런 통계도 나오죠. 네. 사실 그 97년, 뭐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들이 구조조정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가지고 가게는 투자해야 되는데요. 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은행에다 주로 맡기는 돈인데요. 네. 504조 원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면은 고용도 늘고, 네, 다시 고용 늘면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소비도 할 텐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미래가 불확실하고 거기다 투자할 때를 몰라가지고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금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막 세금을 좀 붙이면 안 될까요? 쓰라고. 예.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일자리를 좀 만들게 되면 또다시 또 세제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이 좀 들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예.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어떻게 좀 운용을 하고 있나요? 예, 금융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은행에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들이 돈을 맡기면은 네. 은행은 그 돈을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 주거든요. 예. 근데 과거보다 기업들이 돈을 은행 돈을 덜 갖다 써요. 왜냐하면 기업이 예. 돈은 버는데 투자는 안 하다 보니까 예. 은행에 돈을 덜 빌렸었고요. 그 다음에 좀 좋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이자 내고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게들도 지금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은행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은행은 그걸 대출 안 해주면은 그걸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인데 은행들 주식 투자 거의 안 합니다. 은행들이 좀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은행들도 좀 그런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예. 안정 높은 국채만 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1990년대 이런 상황으로 가서 은행 돈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이 안정성이 높은 국채만 샀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금리가 뭐 3%, 2%, 0.5%까지 한때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려워지냐면 보험회사들이 어려워져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도 상당히 역마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받은 돈의 60% 이상을 고객들한테 3.75에서 4% 금리로 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지금 금리가 그 이하니까 보험회사들이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은행이 이렇게 국채를 계속 사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보험회사들 역마진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일본의 보험회사들을 보니까 14개 생명보험회사들 3개로 통폐합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멀리 보면 보험회사들이 그런 구조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가게들도 이제 금융회사도 잘 골라서 네. 보험도 가입하고 뭐 증권도 거래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뭐 대출을 했다가 상환을 받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불량률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잃을 확률하고 이런 걸 좀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 우리나라 주가가 요새 추세적으로 상승보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과거 은행 투자 패턴 보면 좀 후행적이에요. 주가가 예. 많이 오르면 그때서야 주식 투자 비중 늘리고 이제 주가가 예. 떨어지면은 줄이는 경향이 은행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번 딱 놀고 간 자리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좀 후행적인 투자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 네. 개인들의 자금 순환은 어땠나요? 우선 그 개인들 금융부채가 개인이라면은 가계하고 그다음 비영리자한테 포함한데요. 예. 이 개인 금융부채가 1223조나 돼요. 엄청 예, 많죠. 엄청 많죠.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짐이고요. 예.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금융부채도 늘어나지만은 금융자산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런 것 부채만 같아요.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예. 금융자산이 2642조로 네. 금융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거든요.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은행에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거든요. 네. 결국 기업이 돈을 빌려 쓰는 게 자금 흐름 순서인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80조 많아요. 아, 그렇군요. 역사적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인데요. 네. 가계가 부실하지만은 예.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부자들이 네.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87조가 됐습니다만은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됐어요. 예. 네. 갈수록 이게 개인들의 자금 잉여 규모도 늘어나고 있더라. 네. 이런 통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들에게 쏠려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많이 네. 갖고 있다면은 이게 또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고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지금 남는 돈들 주식 시장으로는 많이 들어오나요? 어떤가요? 주시장은 거의 돈이 안 들어오죠. 아, 그렇군요.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2,642조인데요. 네. 이 중에 한 46%를 은행에다 맡기고 예. 보험에다 29% 맡깁니다. 주식시장에 맡긴 돈은 2007년에 21%까지 맡겼는데요. 네. 작년에 한 17%로 줄어들었어요. 역시 이 이유는 그동안 우리 불안심리인가요? 집도 부진하고요. 네. 특히 뭐 저도 잘못이 큽니다만은 2007년, 2008년에 금융회사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이죠? 모든 증권회사, 은행들이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증권회사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은행도 수입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 남아있는 돈을 펀드로 돌렸거든요. 네. 주식형 펀드. 많이 그래서 갔죠. 엄청난 예. 돈이 주식형 펀드로 엄청난 돈이 몰려왔죠. 한때 네. 144조까지 몰려왔는데요. 근데 그렇게 모으자마자 주가가 2008년 들어가지고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때 실망을 하고 지금 거의 주식을 안 사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네. 한때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는데 지금 83조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뭐 절반 비슷하게 이렇게 됐네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고 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은행도 주식을 별로 안 사지, 네. 개인들도 가구보다 주식을 덜 사지. 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외국인이 주식 사면은 좀 올랐다가 또 외국인이 팔면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예. 교수님 미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예, 같아요. 예, 시간이 오늘 없어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관세 상담 있는 날이죠. 평소 관세와 관해서 궁금했던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인합동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세 상담은 우리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일단 그 들어온 상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4682님인데요. 직업상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한국에서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물품을 보면은 직접 수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근데 실제 무역을 하려면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무역의 흐름 자체가 60, 70년도에 정부 주도형에서 이제 기업 주도형으로 네. 지금은 개인 주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변화의 시점이에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나마 타 방송사보다 좀 앞서가는 코너가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앞서가는 코너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는 무역업 등록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무역업 등록제는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네. 누구나 수출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사업자 등록증상에 꼭 업태가 무역업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입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처음에 초보이신 경우에 당하시는 부분이 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경품 안전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식품이나 동물 검역을 받아야 되는 음식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수입 통관이 안 되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미리 사전에 점검하신다면 들어오셨을 때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또 좀 점검을 해야지 되는 게 초보자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율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세율로 그냥 부과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FTA 협정 체결국인가 아닌가가 나눠져서 네. 많은 세율을 갖다 세이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가의 세율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율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관세는 이제 정말 우리가 FTA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많이 좀 그 질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마침 또 8478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요즘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사무실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전자상거래를 구매를 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FTA 협정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관세를 내서 돈을 냈느냐? 네. 라고 제가 싸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가 직접 수입 신고자, 수입자가 돼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요즘에는 아예 주문자 각각이 개인이 수입 신고인인 수입자가 돼서 수입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00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네.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시고 네. 제품의 원산지 표시만 메이드 인 USA라고 돼 있다고 한다면 협정세율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인터넷상에 보면 관세 포함 금액으로 얼마 결제하지 물품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협정을 왜 이 품목을 안 받고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관세적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네. 전자상거래 시장도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말하자면은 직접 구매잖아요. 직구를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해외 사이트에 관세를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써 있을 때 네. 이게 관세를 무는 품목이 아니다. 라는 그렇죠. 걸 내가 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네. 판매자 입장에서도 너무 이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네. 정확하게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아, 예. 그렇게 되겠군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정당한 요구를 맞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구매 영수증만 맞습니다. 있으면 네. 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1000불 이하일 경우에 1000불 예. 이하.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네. 수출자한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반품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반품을 하겠다 해서 접수가 되면은 이게 반송을 할 때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 이제 MD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실제 반품률이 평균 한 30%까지 육박을 한다고 해요. 꽤 많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할 때 반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시는 분, 그다음에 단순히 구매자의 변심에 의해서 반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는 입증 서류랑 네. 인보이스랑 그 반품을 하고자 하는 사유서, 뭐 어느 부분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라는 네. 서류까지 전부 이제 관세화를 통해서 정식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를 진행하시고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세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냥 문제가 없는데 있는 재고를 갖다가 그냥
수출 내보내면서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일반 기업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단순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세법상. 제가 봤을 때 통관 현장에서 오래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관부가세는 그 세목의 특성이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고 바로 다시 반송이 나간다고 하면 정당하게 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보완이 좀 앞으로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한 거는 네.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려우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그 세관 당국과 그쪽 세관 당국이 둘 다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입신고 필증과 네. 내가 지금 나가는 물품의 동일성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네. 그 물품이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 세관 그렇습니다. 당국이 우리 하는 세관. 거가 예. 되겠네요. 궁금해져서 그런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런데 뭐 미국에서 우리로 보냈다, 우리 걸 샀다가 다시 뭐 환불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소비자가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판매를 예. 했다고 하면 수출신고 필증이 반드시 있겠죠. 네. 예, 그러면 들어올 때, 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수입 면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가세는 과세가 되고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수출 면장이 있다고 한다면 면제 받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를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4355님, 미국 여행 중에 핸드백을 구매를 할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대요. 고가 브랜드의 제품인데 유럽 제품이어서 국내 반입을 할 때 면세 범위는 넘을 것 같다. 네.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데, 이게 한EU FTA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 핸드백 고가가 많아서 내가 핸드백 그 세금 내더라도 좀 남는다. 네. 그래서 내가 뒤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FTA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산 유럽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FTA 협정은 네.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직접 운송 원칙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체결한 국가에서 반드시 구매하고 사와야 됩니다. 다만 그 한EU FTA는 EU 협정국이랑 FTA를 맺은 거기 때문에 예. 영국에서 프랑스산 백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같은 EU 회원국 내에서 구매하신 거는 한EU FTA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 핸드백을 구매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오시자고 하는 분 중에 꼭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2014년도 1월 1일에 굉장히 특별한 게 생겼습니다. 뭐죠? 고가 귀금속이나 네. 시계 같은 경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특소세라는 게 부과가 네. 되는데 핸드백도 개당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20%가 부과가 되고요. 네. 그 특소 소비세액의 30%가 네. 또 추가적으로 교육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교육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특소세랑 교육세, 교육세는 같이 붙어 다니면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요런 부분을 모르시고 들어오시면 낭패를 보실 거고요. 근데 낭패를 보시는데 어떤 분은 이럴 것 같으면 숨기자. 네. 근데 숨기는 경우에는 적발이 되시면 가산세 30%가 추가적으로 네. 부과가 되십니다. 근데 네. 요즘에 그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규제개혁 네. 장관회의에서 건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제가 조금 더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8년 만에 네. 상향 조정을 하자는 거고요. 뭐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네. 면세 한도가 또 지나치게 커져버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물건을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일반 수입 신고하고 들어오는 네,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800불이라고 예. 기사에 나와 있지만 사실 미국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면세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심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관세 상담 하겠고요. 다인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프로트.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캠벌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일당 5억 원씩이나 받고 있다는 황제도역.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대검찰청에서 벌금을 다시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도가 역이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는 없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